2010년대에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겪은 한국군은요,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침공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작게 501호죠. 한미연합공군력을 총투입해 공격편대를 조직해 적 지휘부나 전략무기 저장소동을 타격하고요. 2차적으로 긴급 차단작전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 등의 이동식 표적을 탐지 및 타격할 계획이죠. 육군과 해군이 보유한 약 2,5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동원되므로 펀치력만큼은 충분한 편입니다. 문제가 뭐냐? 탐지 자산의 절대적인 부족이죠. 여전히 타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리얼타임으로 적의 실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광학 정찰 수단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F-35A예요. 그렇다면 한국 공군의 F-35A는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게 될까요? 네, 한국 공군은요, 유사시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독자 작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독자적으로 미국의 F-22A와 F-35A가 수행했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죠. 현재 한국 공군은 F-35A 40대를 확보했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 25대를 더 들여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 공군은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F-35A의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평안과 같이 전략적 관측이 필요한 지역과 함께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기지에 대한 감시 작전을 수행합니다. 사실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F-35A의 수량 자체가요, 북한의 주요 작전 지역에 상시 F-35A를 배치해서 감시 및 긴급 타격을 수행하는 작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F-35A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스텔스 성능을 넘어서요, 강력한 AN/ASQ-239 ESM 장비를 활용해서 360도 전체 각도에서 레이더 작동 상황이나 지대공 미사일 운용 상황, 심지어 적의 데이터 링크 운용 상황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35A는 강력한 ESM과 EODAS 능력을 활용해서요, 레이더의 사용 없이도 작전 지역에 대한 상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F-22A처럼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요, ESM 능력만으로 AIM-120 암람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발사해서 적기를 명중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ESM이라는 게 뭐냐? ESM이 Electronic Support Measure라는 건데, 이게 ES라고도 보통 불러요. Electronic Warfare Support라고 해서 이렇게도 좀 불리긴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적의 네트워크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획득하고요, 적의 레이더 패턴을 획득, 해석, 저장해서 목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이 ESM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전파의 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주파수 도약 방식의 무전기나 레이더가 일반화되어 있죠. 하지만 F-35A의 AN/ASQ-239는요, 적의 주파수 교란 시도에도 상관없이 정밀하게 전파 신호를 추적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비입니다. 또한 F-35A는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 지하 관통탄 2발과 AIM-120 암람 2발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격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북한 지도부와 지휘소에 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탐지 작전을 담당한 F-35A는요, 이동 표적 타격이 가능한 GBU-53B SDB-2, 제가 말씀드렸죠. 요 유도폭탄 8발하고 AIM-120 2발을 탑재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죠. 그 북한도 바보가 아니라서 대응책이 있을 텐데요. 네, 북한은요, 스커드나 노동 등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차륜식 이동발사대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수량을요, 테스트 과정에서 상실했어요. 얘네가 툭하면 미사일 쐈잖아. 차량 동원해서 미사일 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이게 망가졌어요. 또한 이게 예전부터 들어온 건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특히 북한은 도로 포장률이 떨어진 데다가 교량의 통과 중량 한계로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장소는요, 평양하고 원산 사이, 그리고 평양과 개성 사이의 고속도로뿐입니다. 이들 고속도로는 모두 휴전선에서 180km 이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한국 공군이 배치한 금강 정찰기와 RQ4 글로벌 호크에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 부족과 작전 범위 부족을 타개하고자 전차 차대를 개조한 궤도식 발사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죠. 이 중 북극성 2호를 운영하는 궤도식 발사대는요, 콜드런치 발사 방식입니다.
덕분에 28 조인트 스타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악지형의 그늘이나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궤도식 발사대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높은 중량으로 인해서 속도가 20km 미만이에요. 또한 궤도의 강도 문제로 장거리 이동하는 게 엄청 곤란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밀 전자공업 수준은 비교적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유도 부품은요, 하나같이 진동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이런 궤도식 차량에서 운영하면 할수록 이 미사일의 작동 신뢰성이 하락합니다. 이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실제로 소련도요, 1950년대 잠시 궤도식 발사대를 운용했다가 높은 진동으로 인해 유도장치의 고장이 다발하는 것을 파악하고 결국에는 운용을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미연합 감시체계에 대응해서 최대한 이동식 발사대 수량을 늘려 하고 있고요. 현재 약 200여 기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변칙적인 이동수단으로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차, 저수지, 간이사일로 등 온갖 수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SLBM을 10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였죠.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감시 자산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수작입니다. 그리고 스텔스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북한은 모색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체코 그리고 중국 등을 통해서 이미 RF 패시브 장비를 비밀리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RF 패시브 장비는요, 스텔스 전투기가 외부로 발산하는 각종 전파를 탐지해 스텔스기를 찾아내는 장비예요. 북한은 이런 RF 패시브 장비와 신형 번개 5호 및 번개 7호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한미연합군의 스텔스 전투기 전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 장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군은 강력한 전문 전자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적의 통합 방공망 및 무선 지휘 통신 체계를 마비, 교란해서 우리 공군 전력의 생존성 및 합동 작전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주변국 위협 신호 수집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자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F-35만원은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F-35만원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한국 공군은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100여 대로 제한되며 그나마 도로와 교량 문제로 인해 운용 지역이 제한된다는 약점을 파고들고자 F-35A를 도입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이렇게 다양화하니까 정찰 및 타격해야 될 면적이 크게 늘어나 버렸죠. 따라서 F-35A 이외의 전술기에도 광역 정찰 수행 능력을 부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뭐냐? 에이사 레이더의 탑재죠. 즉,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5K 59대와 F-35A 60대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KF-16 개량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나선 것이죠. KF-16 개량 사업은요, 중간에 사업자가 BA 시스템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교체되는 등의 좀 혼란을 겪었었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차로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2028년 11월까지 134대 모든 KF-16 기체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개량된 KF-16의 명칭은 KF-16U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F-16V 바이퍼 사양으로 이제 개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KF-16 개량 사업의 전체 사업 예산은요, 2조 979억 원입니다. 주로 개량사항은 APG-83A4 레이더와 링크 16용 모뎀, 조종속 개량, 전자전 장비 교체, 그리고 AIM-9X 미사일 최적 사용을 위한 JHMCS-2 헬멧을 장착할 계획이죠. 특히 KF-16 개량형에 장착되는 이 APG-83A4는요, F-35A에 장착된 APG-81 계열의 모델입니다. 정확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기계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력한 공대공, 공대지 탐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소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전차형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자동 분류가 가능하고요. A사 레이더의 특성상 공중 탐색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상 표적 탐지가 가능하죠. 두 개 다 같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통해서 A사 레이더 자체를 전자전 장비로 활용해 제밍하는 기술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KF-16의 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 소스 코드 이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KF-16U가 본격 배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북한군을 상대로 KF-16U가 F-35A와 큰 차이가 없는 강력한 작전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KF-16는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F-35A처럼 전쟁 이전에도 북한 영공에 침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KF-16U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이 KF-16U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나이퍼 ATP 포드를 활용해서 12에서 13km 고도에서 이제 작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직히 이 스나이퍼 ATP 포드가 우리 공군 대지상 작전의 핵심 장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F-15K하고 KF-16에 요게 탑재되어 있다고. 이거 덕분에 모든 작전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새롭게 발견된 긴급 표적에 대한 JDAM 유도 시에도 이게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A사 달게 되면 F-35A하고는 정찰 능력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능력이 거의 대등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강력한 전자적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노후화된 지대공 미사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장면에서도요, KF-16U는요, SDB, 말씀드렸죠. 스몰 디아미터 밤, 활강 유도 항공폭탄, 요거 운영 능력과 함께 AIM-120C7 하고요, AIM-9X 운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JHMCS2 헬멧을 활용한 강력한 도구 파이팅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공군을 상대한다면 F-35A와 근접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요.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5세대를 제외한 웬만한 주변국의 하이엔드 전투기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F-16V가 중국의 J-21과 J-15, 러시아의 소위-35한테 밀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 독자적인 공군 작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 공군은요, 425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425 사업이 뭐냐면 킬체인을 위해서 5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가 이제 곧 완료가 되거든요. 이거와 함께 F-35A의 배치와 KF-16 개량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8년이 되면 앞서 언급한 북한에 대한 공격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미국하고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하면서 우리 공군은요, 실제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한 4세대 비스텔스기와 5세대 스텔스기를 활용한 연합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전투기 도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용 교리를 개발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2015년에 첫 시작된 이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인데요. 웬일인지 2018년부터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소규모 연합공군 훈련으로 바싹 축소됐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한국과 미국은요, 양국의 군용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올해도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실시했죠. 특히 올 훈련에서는요, 지난해 훈련에 이어서 호주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0A가 참가했습니다. 즉 한미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이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하는 그런 훈련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호주 양측은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급유 통제사 간의 전술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대 급유기에 교환 탑승하면서 전시 안정적 작전을 지원한 임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에 한미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도 들어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활용 점정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아까도 언급한 전자전기예요. 지난 4월 13일이었죠. 제152회 방위사업 추진위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 의견낸 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전자전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 사업 기간은요, 2024년부터 2032년까지예요. 약 1조 8,500억 원을 투입해서 4대의 전자전기를 개발 혹은 도입할 계획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전자전기는요, SOJ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 스탠드 오프 제머라는 뜻이에요. 이 SOJ 전자전기는요, 공세적 전자전 임무 수행을 지원해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무선 통신망을 무력해서 중심 지역에 대한 적 지휘 통제 체계를 교란하고요. 항공기와 지상 관제소 간에 사용되는 무선 항공 관제 통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공세적 전자전 임무 수행을 통해서요, 전시 작전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적 방공망의 교전 범위를 초과하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요, 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다수의 레이더 및 통신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신호를 제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출력의 광대역 제밍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대면적 안테나와 고도의 전자전 체계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개발하면서 일부는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탑재 플랫폼의 경우에는 최근에는요, 운용 편의성과 비행 속도, 운용 고도를 고려해서요, 비즈니스 제트를 개조해서 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공군의 최신 SOJ 전자전기 EC-37B는요, 걸프스트림사의 G550을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식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발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네, 한반도 유사시 우리 공군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압도적 공군력으로 북한 공군을 단숨에 괴멸시키고 북한의 주요 지상 목표를 신속히 타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비대칭 무기를 고도화시키며 우리 공군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전투기 노후화로 인한 급격한 전술기 숫자 감소는 항상 우리 공군의 발목을 잡아왔죠. 우리는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공군력의 확실한 질적 우위를 확보하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A 전투기에 대한 여러 운용상 문제점이 현실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시 자산과 지원기 등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런 맹점이 그동안 우리 공군의 단독작전 수행력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공군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단계에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 세계 초인류 공군으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활용정점이 전자전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진정한 활용정점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와 역시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무장이죠.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번 우리 공군 얘기는요, 기승전 KF-21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지만 이게 유일한 현실적인 솔루션인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KF-16도 업그레이드하고 F-15K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F-15K도 들여온 지가 꽤 됐어요. KF-16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하이엔드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KF-21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공군의 여러 전력 강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 샤르의 군사연구소는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